네, 박원석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으로 야한 얘기가 마이크 꺼졌을 때 했는데 차마 이제 옮길 수는 없고 누군가 도청하고 있다면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요 좀 마저 해볼 부분이 있겠네요. 참 정치 연대도 열심히 하겠다고 장도혁 대표가 얘기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윤석열 단절 없이 연대 없다 이렇게 아직 선을 그 부분은 확실히 그은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 얘기도 연결되는데 계속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썩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안호석 연대에 비하면. 그래서 이쪽도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만 선언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냥 한동훈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부분은 그냥 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연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혁신당도. 네. 어쨌든 저 낡은 세력이고 더군다나 뭐 계엄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여전히 윤어게인 하는 세력들과 손잡는다는 거는 그럼 개혁신당의 가치,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취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못할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장동혁 체제하고 연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문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네.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 연대에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세력부터 뭐 개혁신당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이런 데하고 손잡는데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돌파하기도 어렵지만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이런 서울시 선거에 있어서 제한적 연대 같은 거, 뭐 후보 단일화 같은 거,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면적인 당대당 선거연대 이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서 봉합으로 본인 체제로 일단 지방선거를 가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지방선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기획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당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엔저의 안철수 혹은 조국 대표처럼 그들은 이제 호남에 가서는 경쟁을 하겠다처럼 대구시장을 나간다. 예를 들면 내가 보수에서 여기서는 뭐 민주당한테 좋을 일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보수 안에서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기획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밖에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보수 쪽은. 네. TK, PK에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 바른정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 싸워야죠. 본인 명분이 있잖아요. 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응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때 공천을 못 받고 본인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정말 견마지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승리를 위해서 구의원, 시의원 어디든 나를 부르면은 나는 운동 하나 신고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같이 선거운동해서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살리겠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을 쌓아가게 되면 결국에 당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지도자가 없으면 한동훈 대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본인이 그냥 지금 계속 페북에다 글 올리고 인터뷰 몇 번 하고 이거 가지고는 당원들이 감동 안 해요. 당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 못하더라도 그들을 더 많이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봅니다. 네, 혹시 보태실 얘기가? 아니 저는 그 이준석 저 개혁신당 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15% 이상 얻었으면 아마 돌풍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막판에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안 됐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싸워왔는데 막판에 와서 여기서 예를 들면 윤석열 어게인당을 외치는데 거기 갖고 손을 잡아? 그렇죠.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시간은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치권 인사 중에서 한동훈에 필적할 만한 팬덤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그 정도의 예를 들면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민주당에는 있나요? 그 국민의힘에는 있나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대표를 다 빼놓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지지 없이 지방선거를 치러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뭐 누구든지 평론가들은 불보듯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2018년처럼 완전히 폭망해 버린다면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총선의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다 눈치 보느라고 안 움직이죠. 중진들도 안 움직이고 초선들도 뭐 재선들도 뭐 아까 얘기했던 대한과 미래정당가 얘기할 뿐이지. 근데 이분들도 자기들의 문제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자기의 정치 일정대로 가면 돼요.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방 돌면서 그 국민들 만나고 9일 날은 당장 김경진 의원의 동대문에서 그 당원 교육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포에서 제가 알기에는 또 당원 교육하고 여기저기서 우리 지역에 와서 당원 교육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구름 인파가 모이잖아요. 이제 내일도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서 아니 뭐 저 장동혁 대표가 오면 강연하러 오면 그 정도 모입니까? 누가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단단하고 그런 국민들의 지지나 그 당원들의 어떤 열망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무슨 뭐 아니 뭐 현상이 그런 게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런 얘기를 조금은 완곡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도 너무 날이 서 계셔. 물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징계를 안 받으셨어요 아직. 네, 징계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이미지가 좀 그래요. 당내에서 너무 날이 서 보인다. 그게 아마 당내 우군이 넓게 형성이 안 되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니 그 말씀이 맞죠. 아직 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치한 지 이제 뭐 1년 조금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압축적으로 여러 경험을 했어요. 비대위원장부터 대통령 경선에 나가는 것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더 이제 이 뭐랄까요? 좀 더 축적이 되고 조금 더 이게 깊어지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약간 뭐 실현과 탄압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성장의 자양분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균형을 위해서 요거는 장 소장님만 대답하셔도 되는데 네. 어제도 그 뭐 언론조사 보면 경기도지사 1위 국민의힘 쪽에서 유승민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유승민의 시간은 남아 있는 겁니까? 정치를 아직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네. 뭔가를 계속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유승민 의원이 뭐 새는 없고 네.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지역적인 확고한 기반은 없지만 저분의 능력과 인품과 실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동훈 대표와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당을 좀 바꾸고 개혁하고 또 2030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 근데 도지사는 안 나갈 것 같다. 합니다. 예, 도지사는 모르겠는데 진정하세요. 네, 이번에 방송 나온 걸로 네. 상당히 만회가 됐어요. 뭐 배신자 이미지가. 그게 저기하고 대비가 된 거예요. 이해훈하고. 나는 대통령이 전화했는데도 안 받았다.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만회가 된 게 있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보수 쪽에서 반응이 예전하고 달라졌고 또 하나는 새로운 배신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 총구가 딴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승민 대표가 한동훈 대표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저분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뭐 네. 기회가 없다고 보긴 어렵고. 그럼요. 다만 본인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병기 의원 사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동생이다. 근데 이거 제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더 세게 워딩이 하루하루 나오고 있고 원내대표 출마 뭐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징계 회의를 연기해달라 등등 이제 받아들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12일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뭐 특검까지 해서 복잡한 방정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김종혁 최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를 들면 박지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정치 구단이니 뭐니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잖아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핵폭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동생아 너 네가 좀 나가줘. 이러다가 이제 제명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 사인이에요.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우리 다 죽어라는 그런 얘기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뭐가 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압수수색이라도 들어가서 이 통화 기록이나 그다음에 그 통장 같은 거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 정권의 아주 커다란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장 출신이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에게 결자 해지를 한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네요. 장 소장님. 근데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아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탈당이나 제명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 본인이 문제다. 버틴다고 해서 못 버팁니다. 버티면은 민주당과 민주진영에서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했던 지도자급 인사가 저렇게 당은 생각하지 않고 진영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살려고 본인 보호막 만들려고 어쩌면 저렇게 탈당 안 하지? 그런 실망감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정치 생명을 더욱더 유지하는데 과연 지금의 행보가 메시지가 도움이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아니 2028년도 임기까지는 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국회의원 네. 배지는 계속 달고 네. 있잖아요. 네. 법적인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더라도 네.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진영 내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이제 정치하면 안 되겠네라고 뭘 하려고 해도 네,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뭐 버티긴 하는데 끝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내의 압박도 클 거고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글쎄 정치 생명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회생할 수 있을까? 간단해 보이진 않고 게다가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수사의 방어막도 좀 필요하고 여기서 내 발로 걸어 나갔다가는 이제 완전히 끝난다. 근데 이런 그 절박함 이런 거기 때문에 선을 긋고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12일 날 지금 윤리심판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일 날은 징계 결과가 당장 안 나올 수도 있다.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4일 남았는데 여론은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나오고 있고 그 보좌진들하고 지금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 보좌진들이 김병기 의원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내용들을 거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진들한테 그거에 실무를 맡겼거나 이랬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그 동작구 의원 돈 줬다는 네. 시인했잖아요. 사실상. 그 탄원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맞다고. 네. 그 시인했다는 건 본인도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못 덮는다. 그래서 당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내일부터 더 세게 나올 거다. 벌써 원내대표 후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되면 나가야 돼요. 네. 11일 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선되면. 그래서 올해 못 간다고 보고 근데 민주당이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낙마했어요. 네.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춘석 제명됐어요. 뭐 주식거래 체면거래 때문에. 김남국 아웃됐어요. 네. 최민희 의원 논란 굉장히 컸죠. 네. 김병기 문제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강선우 이제 제명됐죠. 네. 이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야당이 똥볼을 차가지고 이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그냥 뭐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줄줄 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스템 에러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나중에 더 큰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세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의혹이 더 불거지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이해운 후보자인데요. 지금 그 뭐 수치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것도 이해운 지명 잘못됐다가 잘했다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한 7%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19일인가요? 그 청문회가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는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날짜가 또 많이 남아 있어서 청문회로
청문회가 바로 열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혹은 본인이 결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쨌든 19일까지 무조건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결국은 낙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그 대통령실에서는 자기들이 데려온 사람인데 그것도 보수 쪽에서 데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청문회도 하지 않고 날려버리는 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국민의힘 사람들을 데려올 때 나 또 갔다가 뭐 문제 생기면 다 또 나 날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청문회 열리면 굉장히 웃긴 장면이 벌어져요.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 출신의 뼛속까지 국민의힘이었던 사람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잖아요. 그게 민주당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김병기, 강선우 막 걸려 있어. 근데 여기서 야 저거 보니까 국민의힘도 완전 두엄덩이였네 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청문회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 소장님. 현명하고 정확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청문회를 잘 치르고 뭐 여론이 그래도 뭐 전문성은 있네 스페셜하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능력만은 있네 이러면은 임명할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을 주지 못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해명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같이 일하셨다 보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톤이 낮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평소와 달라. 뭐가 다른데요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자격을 이미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국민들로부터. 인턴하고 전화통화 하나만으로도 너무 치명적인데 계속 뭐가 나오고 또 재산 형성 문제도 불투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들들 증여세 문제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불거지고 그러면 여당이 일단 방어를 못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 시절에 뭐 청문회를 할 때 공세를 취했던 했던 걸 보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자기 진영 출신 사람이면 방어하려고 애를 쓸 텐데 굳이 우리가 왜? 딱히. 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쓰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다분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고 청문위원들은 방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청문위원을 안 하려고 하겠네요 민주당 의원들.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건 당연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고 이제 후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결자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텐데 그렇게 해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론의 악화를 피하기도 어렵고 그 악화된 여론의 부담을 결국엔 대통령실도 떨치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이틀 하자고 그랬는데 하루로 협의를 했어요. 네. 하루 하기로 했어요. 네. 이건 또 뭘까? 조금 뭐 의아하기도 해요. 야당이 합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협의해 줬는데 그게 뭘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 서로 덮고 가자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겠죠 뭐. 이게 거래한 것이 아닐까요? 날짜는 19일 날로 하고 네. 그냥 하루만 하자. 그래서 19일까지 계속 터져나오게 하자. 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날짜를 좀 뒤로 가서 네, 계속 풍부하게 공격할 시간을 확보한 대신에 이런 말하자. 아니에요. 네, 하여튼 정치의 세계는 알다가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